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자이시자 이제 세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또 새해에 또 세금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새해가 또 되면은 항상 또 뭔가 또 제도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들 정책도 바뀌는데 그 중에 또 뭐 세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꼭 세금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도 우선 첫 질문은 아마 이게 24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돌아보면 뭐 어땠다? 뭐 총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실거주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중심의 장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 됐었던 그런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원래 DSR 2단계 하려다가 9월 달로 살짝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그게 파급 효과가 좀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심리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거죠. 투자자들도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실수요자들 중심의 장이라서 좀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계속 막 트래킹하면서 보고 있는데 연말 가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분위기가 살아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좀 그런 일이 좀 터져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얘기하던 게 1월 되면 조금 뭐 이렇게 대출도 풀리고 하면서 좀 분위기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연말에 또 막 뭐 지금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뭐 조용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쯤이라고 해야 되나 한 10월 뭐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대출 규제와 뭐 이런 좀 정치적 혼란 이게 지금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 되면서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그때 또 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됐냐면 증여입니다. 아, 증여. 생각보다 작년 10월, 11월 연말에 증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같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가니까 이제 좀 세부담이 커지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전에 22년 연말에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하다가 이제 24년도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떨어지니까 밑에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전국이 좀 혼란스럽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어떻게 또 운영하고 뭐 정리하고 뭐 사느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남들이 막 이렇게 뭐 지금 신경을 잘 안 쓰면 나도 좀 신경 안 쓰게 되고. 근데 그럴 때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이럴 때 세금 좀 아껴야 돼 하면서 뭔가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또 움직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심리가 위축된 거는 뭐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언론 기사나 뭐 통계 같은 것들을 봐도 뭐 딱히 지금 뭐 과열된다라는 느낌은 뭐 전혀 없는. 그러면 이런 시장이 뭐 과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뭐 언제랑 좀 비슷할까요? 저도 뭐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뭐 40년 50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일단 공급이 부족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실수요자 수요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투기 혹은 투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취득세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이런 장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양극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질문도 받고 좀 그래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남, 성수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딱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쪽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대기 수요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언어도 다른 시장.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저도 지금 뭐 처음 겪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투자자긴 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의 어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가 반영되기에는 또 대다수의 지역들은 또 이제 약간 좀 조용하고 근데 또 특정 지역들은 또 엄청나게 좀 관심도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이왕 하나 살 거 조금 더 좋은 거 사자 그런 게 있고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아마 부익남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봤더니 유튜버야 130만 유튜버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이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아빠도 있는데 내가 못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치, 청담, 뭐 삼성 이런 데 잘하신 분들은 주변에 보시는 아파트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뭐 좋은 학교를 가든지 좋은 직장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자산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본 게 맨날 대치, 반포, 압구정인데 이거 내가 사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약간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뭐 성동이나 뭐 이렇게 뭐 금호, 뭐 옥수 이런 데들 보면은 가격대들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그 사는 분들이 이제 뭐 압구정, 뭐 대치 키즈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서울 동쪽으로 오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좀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는 생활권이 그쪽 비슷하다 보니까 좀 편한 부분도 좀 있고 계속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내가 좀 잘 아니까 그만큼 친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크고 나서도 그런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긴 저도 생각해 보면은 가는 데만 가지 사실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뭐 고등학교에서 한 대학교 사이에 많이 어떤 놀던 그 어딘가 거기가 이제 나름 뭔가 그냥 괜히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동네만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증여까지 얹어져 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대치동에서 이제 좀 자산이 있는 뭐 그런 부모님이면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어디 다른 데 산다 그러면 안 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옥수나 뭐 성동이나 뭐 잠실 정도 사라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돈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약간 양극화를 더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자녀 입장에서는 일종의 약간 자신감이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친숙하고 내가 다음에 사더라도 내가 여기를 산다. 이런 것도 약간 굳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동네 경험이 없거나 이 동네 안 사는 분들도 이 동네를 계속 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막 현금이 아주 많고 바로 무슨 강남집을 사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자녀가 있으면 일부러 그런 데를 한번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뭐 봤던 곳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친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좀 좋아지면은 이런 거 해야겠다. 저는 이게 일종의 약간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여력이 안 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가 경험해본 게 익숙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거기가 또 목표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미리미리 좀 경험하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25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25년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뭐 상반기 어떻게 되고 하반기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뭐 큰 틀에서 뭐 물론 변수가 너무 많지만 뭐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 거 물건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분위기가 상반기가 여전히 그 혼란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그게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안 움직이실 것 같다. 그런데 뭐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 날도 이제 좀 오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게 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상반기 중에는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가 되면 사람들은 또 금방 적응을 할 겁니다. 금방 적응을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제 공급은 계속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되면 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 이제 시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지는 약간 좀 그런 수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약간 가격이 좀 불안해지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면 그에 맞춰서 좀 매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일부 이렇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생길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막 그럼요. 이게 눈이 가지만 또 이게 또 익숙해지면 다른 게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조금 이렇게 지켜보자는 분위기. 근데 하반기 되면은 다시 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뭐 경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요즘 뭐 경기 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지금 뭐 세금도 부족하다, 뭐 돈 거둘 데도 없다, 뭐 대기업들도 지금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좀 약간 좀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당장 그냥 놓고 보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자본이 뭐 5억 정도가 있다. 그럼 여긴 또 대출 받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5억을 다 좀 쓰지 마시고 한 10% 아니면 20% 정도는 좀 현금으로 좀 가지고 계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남겨놓고. 예,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동산 살 때는 그렇게 남겨놓고 떼면 이제 가고 싶은 집에 어떤 그게 확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못 사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돈을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시는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런데 나가는 돈,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50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과거에는 70까지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의 전제는 뭐랄까요? 좀 올라가더라도 좀 여전히 올해도 아마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상급지 뭐 이런 데들이 뭐 좀 가는 거지. 뭐 대다수의 물건들은 뭐 급하게 막 조급하게 무리해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상반기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는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하고 용산 보면은 비싼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면 다 많이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국 정책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중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급매로 이렇게 좀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사면 참 좋겠는데 일단 취득세 중과라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현장 가셔가지고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정권이 유지되면은 기존 정책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뭐 정권이 뭐 바뀌거나 이런다면은 다주택 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좀 고액 자산가들 다주택자들은 공포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만 전제는 예를 드는 건데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규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그런 혜택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정치는 모르지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좀 센 규제들이 나올 거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포용하려는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6년 5월 9일까지 또 1년을 좀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매수자라면 현장에 가면 아마 눈먼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뭔가 공포감 물건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뭐 강남 같은 데 가면은 그걸 조금 깎이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그래도 좀 다르게 뭐 급한 물건들이 좀 있는 거 제가 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그걸 좀 안 가져와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일반 분양가 거의 한 20억 정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30평대를 보면 최고 호가는 한 58억 정도.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이 38억이잖아요. 이게 3주택 중과를 받잖아요. 세금이 30억이 나와요. 세금 30억이죠. 그렇죠. 오,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한 10억 좀 넘게 나오는데 중과를 맞으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금액 차이가 대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1, 2억, 2, 3억 깎아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팔리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율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복귀된다 그러면 뭐 80%, 8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요. 돈 많이 번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렵지 않은 건 또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아직 예측을 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이 정부가 어쨌든 1년 연장하기로는 했잖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면 일반 과세로 1년 더 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설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 상태에서 하면 26년 5월까지 이제 중과 배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때 무슨 조기 대선 되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만약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뭐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26년 5월 10일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중과 배제를 안 하고 특히 또 구가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지켜봐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강동, 마포 이런 녀석들은 언제든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뭐랄까요, 기존 현 정부 어떤 이 정책 기조는 그래도 규제를 뭐 더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스탠스여가지고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뭐 팔긴 할 거지만 뭐 천천히 팔자 뭐 약간 이런 포지션이셨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뭐 만약에 진짜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은 네. 좀 급하게 나오는 급매물들도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렇죠. 팔려고 하는데 아깝잖아요. 네. 아까우면 이제 누가 생각이 나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여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증여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갖고 있는 물건을 쫙 펼쳐 놓으시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 1군 그리고 조만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 뭐 저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네. 동작 여기 5개는 거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이 있는 녀석들 수도권이라든지 좀 외곽에 있는 것들 네. 자 그러면 천천히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거냐 이거를 하셔야 되고 역시 이거를 좀 다시 본다면 아 주택은 그냥 한두 개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뭐 기조가 지금 다주택 규제 기조가 뭐 완연하게 풀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증여 얘기 해주셔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증여를 지금 하면 이걸 또 쉽게 못 팔잖아요. 증여 받은 거를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년을 자식이 보유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웬만한 걸 못 주겠네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 중상급 정도 되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시면 좋고요. 이제 여기서 좀 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 이하짜리 좀 적당한 거를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월과세 때문에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한 12억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1주택 상태에서 내가 매각하면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매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10년 안 됐죠. 근데 어차피 2월과세 들어가도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2월과세 적용이 안 돼요. 10년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외 사항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중과 대상인데 이거를 자녀한테 주면 물론 증여세는 나오겠지만 그 증여세를 낸 걸 감안해도 어쨌든 간에 뭐 중과는 아니고 그냥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만약에 반포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을 해볼까? 강동에 한 10억 이하짜리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중과를 묶일 수가 있잖아요. 85% 뭐 75%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강동에 있는 거를 이제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증여를 딱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얘가 뭐 한 8억짜리가 12억까지 올라갔어요. 10년을 안 채웠어요. 근데 세대 분리도 되어 있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비조정이잖아요. 그럼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한 4년 5년 있다가 만약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 돼버리죠. 2월과세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당초 취득가라고 의미가 없어요. 세금이 안 나와요. 자, 그러자면 자녀는 생각보다 적은 시점을 가지고 자산을 좀 올렸죠.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그동안 또 본인도 열심히 일을 했겠죠. 모은 돈이 있으니까. 모은 돈 뭉쳐서 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팔기 아까운 물건을 증여를 해줬죠. 보유세 리스크도 없앴죠. 중과 리스크도 없앴죠.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아요. 이제 뭐 8억을 그럼 어떻게 주냐, 증여세 얼마나 많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까요? 자, 만약에 8억에 대해서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2억이 조금 안 나올 거예요. 취득세 한 3, 4천 정도 나올 거고. 그러면 자녀가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때는 증여, 부담부 증여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부담부 증여하면 훨씬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증여예요. 자, 내가 8억짜리가 그냥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보자고요. 정상 물건. 임차인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8억을 넘기면 일단 증여 취득세 4%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내면 되거든요. 자녀가 그 정도는 있겠죠. 신용대출 받거나 아니면 5천만 원 증여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놔버려요. 전세를 놓으면 8억이니까 못해도 3억은 나오겠죠. 뭐 4억 나오겠죠. 근데 뭐 3억이라고 할까? 네, 그럼 3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뭐 하면 되죠? 증여세 내면 돼요. 그리고 비조정이잖아요. 그냥 전세 돌리는 거예요. 임차 주는 거예요. 비과세 되잖아요. 나중에 조정적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이 아니고 취득 당시 비조정이기 때문에 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다주택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증여도 괜찮다. 괜찮죠.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동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내가 내 돈하고 대출 포함해서 8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세금 놓고만 보더라도 한 2억 3억 정도면 해결이 되고 이걸 내가 임차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돈 현금이 약간 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내가 용산 강남 3구에 있는 물건들도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도 내가 증여를 받으면서 상생임대주택을 만들어버리면 비과세 또 돼버리고 물론 12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2월과세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냥 10년 가지고 계십시오. 이것도 이제 팁이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지금 한 두세 채 정도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종부세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자녀한테 주는. 물론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25년도 이제 새해면 이제 지금 네. 제일 아마 궁금하신 거는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사야 되는 거냐,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7월에는 또 대출 규제가 또 예정돼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월쯤 되면은 뭐 규제까지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얘기만 더 하면 한 네. 2, 3월, 3, 4월에 사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7월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누가 가지고 있냐 봤을 때 어찌 됐든지 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1주택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팔아서 좀 더 좋은 걸로 갈아타려고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세부담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유세. 6월 1일 되면 이제 우리가 보유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은행 대출 좀 규제가 좀 총량이 바뀌어가지고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둔촌주공 5대은행 이번에 덮은 거 보니까 1조 5천인가? 지금 뭐 가상금리도 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제금을 10억까지 준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10배를 늘렸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차라리 활용을 해서 현장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6월 1일 날 종부세 회피 네. 물건이 항상 그 3월에서 4월쯤 쏙 나오잖아요. 근데 또 안 나오던 시기가 또 몇 년, 최근 몇 년이었고. 네. 그럼 지금 올해도 또 그런 게 나올 확률도 무조건 나오죠. 네, 무조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매수자가 없어요. 네. 거래 정말 안 되고 있고 아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탄핵 이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관망세인데 이게 조금 뭔가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좀 정리가 되면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4월 달에. 네. 저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월 달에 매도 계약서를 쓰고 8월 달에 잔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8월 잔금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23년 8월부터 제가 작업을 했어요. 네. 작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안 왔어요. 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니까 거짓말처럼 사람이 와서 계약이 맞아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걸림돌인 이 탄핵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좀 되고 이제 뭐 끝을 좀 간다 그러면은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네. 사실 이 집이라는 걸 이제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요. 대부분 이제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이제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불안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뭐 결정되고 네.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니까 네. 그때들 움직이시더라.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3월 말쯤에 그때 몇 명이 이제 좀 움직이기 네. 시작해. 그때 막 그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 네. 빨리 지금 사야 돼 하면서 막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내놓으신 물건은 그래도 조금 좋은 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끝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한 12, 3일부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샀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결정이 돼야 네. 사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한 4, 5월 정도쯤 되면은 또 종부세 회피 물건들도 나올 네.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네,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까지가 보통 2, 3개월이 걸리니까 네. 잔금을 5월 말까지 하려면 계약을 한 2월 정도, 3월 정도 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렇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설 끝나고. 네, 그렇죠. 지금 또 설도 있고 하니까 사실 네네. 지금은 쉽사리 좀 못 움직이는데 뭐 네. 2, 3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마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누가 집을 사냐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작년 뭐 2, 3월에도 뭐 그러다가 4, 5, 6월에 뭐 엄청나게 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좀 또 급박하게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다고 치면 네.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신축 살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살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뭐 재개발 재건축 쪽은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정비사업 전문가는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는 재개발부터 오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뭐 고가주택은 일부에 네. 해당이 되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게 막 현금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러지 않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재개발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 6, 7억 정도 되면 옥수, 금호, 뭐 10억 넘어가면 노량진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한남 성수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좀 먼저 보실 것 같고 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주변 인프라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이 제초안 얼마 전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제초안 우리 계속해서 없애려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 채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힘이 좀 없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좀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재개발이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도 갈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더 좀 정치적인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자체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오늘 좀 하다 보니 계속 좀 선거 네.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네. 다른 채널에 와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개발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소액이라서도 있겠지만 네. 제초안이 제일 네. 크다. 이게 네. 제초안 가지고 막 계속 네. 여전히 논란은 되고 네.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담이 좀 네. 엄청난 수준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냥 재건축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거 네. 뭐 바뀌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네,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뜯기거나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은 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떤 일종의 막연한 불안감이죠. 네.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유예만 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알고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까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결국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는 취득가액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 보면은 매수자의 어떤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제초안 없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좀 자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고 갑시다. 이건 나의 개인 조합원의 의견이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소득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재건축은 좀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중심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외곽에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 재건축을 내가 투자했다. 네.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제초하는 또 금액이 또 작아지면 또 같이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사비도 있고 뭐 지금 뭐 분담금 낼 게 뭐 많단 말이죠. 어쨌든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게 그래도 없는 재개발이 확률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전 진단도 좀 뭐 거의 사실상 뭐 폐지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게 이제 훨씬 좀 쉬워진 요 부분이 어떻게 이 재건축 판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게 과연 정말로 좀 실현이 되고 좀 이렇게 잘 될까?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제 막 조합 만들고 이런 것들 막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르실 건데 좀 여기서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조기 대선 결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된다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얘기하면 또 서로 오셔가지고 막 싸워요. 네, 그래서 저도 절대 그런 거를 좀 좌파야 우파야 막 이런 거 바라지는 않고 예상으로 그냥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이게 묶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보시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결론 나고 하는 것도 뭐 늦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이미 지어진 구축 그 중에서 좀 준신축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입지적인 면에서 교통이나 학군지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갈 수 있는 곳 괜찮은 곳 이런 데로 내가 좀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세금 전문 가시니까 이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세금 때문에 막 엄청 머리도 아프고 막 복잡스럽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그냥 단순하게 제일 좋은 구조 이게 뭐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나름 모범 답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속편한 사람?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걸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썸네일 제목이다 이거.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때
사실 수도권 상승장 때 운이 좋게 그냥 들어가서 개수를 좀 많이 늘리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게 가능했죠. 소액 투자로.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소액 투자에서 올랐던 거를 좀 어느 방향으로든지 차익을 좀 남기고 세금 내고 팔았었어야 됐다. 그리고 좀 입지를 좀 아예 좋은 걸로 가져갔었어야 됐다.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를 했었어야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올려서 투자를 해서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은 똑같은 방식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계신 자산가분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을 봤을 때 가장 좀 부럽거나 좋은 걸 보면 뭐냐면 일단 주택은 딱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고 여기서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공동명의 한다든지 그러면 어지간하면 보유세가 뭐 버틸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강남에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나만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서초, 반포, 압구정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걸로 하나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월세 나오는 수익형 이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익형은 좀 의견이 좀 갈리긴 갈려요. 자, 어떤 게 갈리냐면 지금 원래는 수익형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가야 돼요. 주택을 가지고 수익형 만드는 게 물론 다가구도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관리가. 네. 그래서 비주거용으로 가되 이걸 명의를 아예 딱 분산시키는 게 좋으니까 법인으로 가면 굉장히 베스트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주택 하나 그리고 법인으로 비주거용 건물 같은 거 하나 이게 거의 완벽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똘똘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나는 주택이 많아서 다주택이야. 어떻게 해야 돼? 팔기도 아깝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유세라는 걸 고려를 해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행히 내가 그 주택이 좀 그래도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수익형 가서 버티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네네. 보유세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이거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하신다면 주택은 가급적 1주택, 일시주택 돌려가면서 하나로 좀 점점 키워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수익형 부동산을 가면 좋은데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40 중반 넘어가시면 가만히 계셔도 월세에 대한 니즈가 커지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제일 속편한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이나 이런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상위권 이런데 하나 사가지고 실거주 하시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뭐 이제 강남에 뭐 건물 꼬마한 빌딩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일 세금적으로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계신 거죠. 그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중과들이 막 당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건 또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반대로 25년도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합쳐가는 건데 일시적 주택이나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뭘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물건이 중과 대상이냐 그리고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고 이제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중과 배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거 같은 물건인데 저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택임대 사업자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추고 말소된 물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제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유세만 버틸 수 있다면 저는 좀 매도를 좀 늦게 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는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게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자이신 분들은 한꺼번에 주택수 늘리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실거주 마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요즘에 단타를 치려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막 두세 개를 한꺼번에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취득세 8% 12% 내도 내가 수익 낼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은 거의 못 봤고요. 두 번째는 매매사업자 취득세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계신 분들 잘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쫙 늘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시적 2주택 맞아요. 천천히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천천히 이제 옮겨가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 맞아요. 게다가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좀 관망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새해에 뭐 달라지는 세금 뭐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나름 제가 16년부터 세금 강의를 하면서 연초만 되면 개정세법 관련된 걸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상생임대주택.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 이런 경우에 1세대 주택 특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좋은 거고. 세 번째가 이거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 시가 1억 이하짜리에 대해서 좀 일부 투자 수요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020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게 그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을 시키는데 단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방에 한한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지방. 광역시는 들어갑니다. 수도권 빼고. 네. 그래서 이게 3가지가 좀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을 세를 끼고 사서 직전임대차 그리고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 조건만 맞으면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을 해요.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려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를 끼고 매수하면 그 자체는 직전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임대차를 맺어야 직전 임대차가 되는데 소유권을 바뀌고 처음 계약한 게 기초. 이게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 이런 거 싫은데요. 그러면 증여 받으시면 돼요. 증여 받고 곧바로 계약 임대차 맺으면 돼요. 네. 그럼 곧바로 직전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하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인데 좋은 건 뭐냐면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원래 양도세에서 특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이제 별도로 들어가 가지고 혜택을 주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1주택자만 해당이 돼요. 현재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서울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이나 아니면은 지방 중공업 미분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을 내가 팔 때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있어서 아까 샀던 인구 감소나 지방 주택이 주택수 안 들어가 버려요. 주택을 안 산 걸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1주택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1주택이면 당연히 서울에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있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네. 근데 내가 지방에 인구 감소나 미분양을 사는데 서울을 먼저 팔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살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을 보면 인천, 강화도 웅진군이 있고요. 가평의 연천군 이게 시골스러운 여기밖에 없어요. 고성, 양양 정도. 네. 그나마 좀 많이 들어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져간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유. 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아니면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난 꼭 세컨하우스로 필요하다. 네. 이런 정도로만 좀 활용하시는 게. 이거 제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별장이나 이런 좀 세컨하우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못 산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 살리기라기보다는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을 살짝 해소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 과거에 그 감면주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도장 딱 받으면 주택수 아예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혜택을 확 좀 줘야 되는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준공업 미분양은 어떻습니까? 네. 준공업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부모님 좀 살면 좋고 하는데 하필 거기가 만약에 준공업 미분양이 낮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건데 난 살려고 했어. 네, 근데 봤더니 미분양이야. 하필. 그러면은 괜찮은데 미분양 난구에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잘못하면 좀 안 사도 될 부분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준공업 미분양인 거는 다 지었는데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너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준시가 1억에서 2억.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긴 하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반반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매매 사업자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한 채 팔아서 세후 1, 2천 아니면 2, 3천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게 좀 지방을 먼저 보고 계셨어요. 네. 지방을 먼저 보고 계셨는데 이번에 지방에 한해서 기준시가 1억이 아니라 2억 그러면 시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좀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물건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개인 매매 사업자는 2가지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비교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려면 한참 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샀는데 안 팔려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안 팔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팔리고 얼마 남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묶이겠죠. 네. 그러면 내가 다른 더 좋은 거 사서 좀 메꾸면 되지 않냐. 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서울에 1번, 지방 2억 이하, 그럼 네. 주택수 빠지죠. 취득세. 그리고 하나 더 사면 취득세 중과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그 뭐랄까 뭐 편법 아닌 편법 같은 느낌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계획대로 A, B, C가 돼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뭐가 또 걸릴 때가 있고 갑자기 정책이 바뀔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려버리는 상태가 오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찌 보면 양도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양도세는 다들 잘 계산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 내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뭐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이 양도세 폭탄 맞는 가장 좀 많은 실수?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내는 게 일반과세가 있고 이걸 하나도 안 내게 해버리는 게 비과세가 있고요. 그거에 반대 엄청 폭탄 맞아버리는 게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장은 양도세 중과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6년 5월 9일까지는. 그러면 이제 일반과세 아니면 비과세인데 당연히 비과세가 좋죠. 내가 한 3억 정도 오르면 세금이 1억이나 나와버리거든요. 말이 1억이지 이걸 내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폭탄 맞아요. 자 뭐냐면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주택수예요. 주택수. 나는 등본상 분리해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국세청에서도 여기를 실제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 보지는 못해요. 고가주택이라든지 규제지역 이런 데를 먼저 보는데 주택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가장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서 이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제 비과세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가끔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 당시 조정이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주 안 해도 되지.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냥 믿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 안 되는 거죠. 취득 당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과세 맞아. 이건 되는 거야.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기 전에 뭐 세무사님하고 상담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안 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팔고 보통 3개월, 4개월 후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1, 2개월 안에 세무 공무원들이 검증을 해요. 그때 연락 오면 거의 좋은 일로 연락 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좀 우편물 좀 보낼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오거든요. 저는 카톡이나 우편물이나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문 앞에 등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 부재 중이라서 그러니까 막 사람 식겁하게 할 때가 무서워요. 있어요. 근데 무슨 뭐 그냥 안내문 같은 거 그런 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식겁합니다. 그래서 꼭 뭘 팔았을 때 국세청에서 날라왔다 그러면 큰일 났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뭘 매도할 때 아니면 매수할 때는 무조건 세무 상담이 좀 필요하다. 네. 특히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전에. 요거를 사실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그 뭐랄까 뭐 세무 상담비가 아까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뭐 물어보고 했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가는데 부동산 사무실. 그런데 우리가 세무사님이라든지 변호사님 약간 좀 살짝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못 가시는 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치과 가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수 뭐 이것도 이제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억까지는 비과세 뭐 이런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20억짜리 사도 비과세 뭐 이런 건 줄 아시는 분들 있으니까 1주택이면 다 비과세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을 샀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비과세를 받았다. 그럼 이제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양도가가 12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6억짜리 사는데 12억이 됐어요. 그럼 뭐 양도차익이 6억이죠.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똑같이 6억인데 10억짜리 사가지고 16억이 돼요. 그러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비례로 12억, 비례로? 네, 근데 12억에서 16억 넘는 4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식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샀을 때 10억이 넘은 한 20억짜리를 샀다. 그래도 비과세가 되면 그래도 비례식으로 가니까 세금이 좀 줄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엄청 비싸면은 뭐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 2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해줘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저희 그 모교에서 조세법 석사를 받은 입장으로서 정말 말씀드리자면 이 80% 장특공을 해주는 거는 절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만큼의 어떤 세금을 내고 20억짜리를 팔았는데 갑자기 세금 내니까 15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내가 25억으로 못 가잖아요.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80%까지 장특공을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2019년, 2020년 연달아 바뀌었어요. 네. 결론이 뭐냐면 10년 거주하셔야지 80%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2년 거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잠실조공 5단지를 매수한 저희 전무님이 계시는데 보유만 해도 비과세죠. 비조정이니까. 근데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저 표2 장특공을 받으려고 지금 그 외풍이 많이 드는 잠실조공 5단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일단 거주는 해야 되겠다. 최소 2년은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주도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제는 이런 건 이제 칼같이 또 보잖아요. 네, 12억 넘는 건 고가주택이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뭐 신용 교통카드 사용 내역 달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동네에 내가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 80년, 90년대 통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IT 강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어디서 살았는지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실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특공이 저도 좀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간에 막 정부나 막 이렇게 확확 바꿔버려요.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조정대상 지역 2년 거주는 취득일 기준이었는데 얘는 또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무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10년 전에 샀지만 양도 당시 기준은 2025년 이후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보유만 하면 또 깎아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됐었죠. 이제는 거주를 또 넣고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거주 안 하면 아예 이제 뭐 보유로는 안 깎아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고가 주택이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분위기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1주택 비과세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매도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계약서 쓰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이렇게 또 쓰셨는데 결국에 올 한 해 세금 트렌드를 좀 하나로 좀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자주 했던 말인데 주택은 하나로 뭉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백 가방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전자제품 같은 거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뭐 구찌를 가져가고 주말에는 샤넬이 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버킨백 하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좀 늘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지켜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방 쪽으로 지금 돈이 간다. 아니면 지방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것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이겠네요. 아무래도 두 채, 세 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지방에 하실 때는 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실사용이라든지 뭐 부모님 뭐 봉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서 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산 해운대 어떤 오션뷰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구 소성구는 워낙 특별하게 좀 학군이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생활 기반 연구를 하고 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제가 좀 약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게 이 정부 정책이나 이게 뭐 이 입법돼 있는 법이 다 너무 지방을 소외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래도 아까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나 지방 정부 미분양 좀 이게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좀 부산 아쉽죠. 뺐잖아요. 부산. 부산 또 빼. 부산도 인구 감소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조금 이제 방향은 맞는데 이게 좀 확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고 게다가 현재 어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이 아마 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저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 지방의 어디 한 지역이라도 살려놔야 이제 그게 좀 온기가 좀 퍼지는데 전체적으로 천천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불이 붙지도 않는. 그래서 지금 지방 분들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바뀔 것 같았었는데 또 결국에는 뭐 바뀐 게 없죠. 지금 바뀐 게 없는 거죠? 없죠.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일단 현재 정부에서 안을 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안을 내겠다 해서 약간 좀 절충안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나서 그냥 거의 지금 뭐 이게 밀렸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현재 12월 3일 날 24년 12월 3일 날 그 계엄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 전날 1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냥 이거 합의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조정안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끝나야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최고세율 50% 없애고 이건 사실 부자금세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과표, 상증세 과표 1억에 대해서 이제 10%인데 이거 1억 과표를 2억으로 올려주는 거는 네. 이것까지 부자금세로 봐야 되냐 개인적으로 좀 두 개를 분리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이거 벌써 한 뭐 10년 몇 년 20년 넘게 20년 전 얘기죠. 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건 좀 공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그냥 네. 약간 구축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됐었을 거예요. 그럼요. 20년 전에 우리가 김밥을 사 먹지도 않았잖아요. 네. 뭐 사 먹었어도 김밥 천국 가면 1,000원이면 네. 먹었는데 좀 그러니까. 이건 좀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0년간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5천만 네네.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건 이제 맞아요. 비율대로라도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다. 네. 그러면은 그 요거 바뀌면 뭐 증여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다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금 불확실한 상태네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24년 하반기 때 가격이 좀 조정됐을 때 네. 증여가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다 서울 다 모든 지역이 좀 가격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네.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런 경우에 주택수를 좀 줄이고 싶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증여를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네. 이제 좀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죠. 네. 그 감정 평가를 좀 이게 국세청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가 현금 같은 경우는 딱 돈이 액수가 찍혀 있잖아요. 주식이나 이런 건 명확하죠. 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인지. 그렇죠. 그나마 명확한 게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좀 이렇게 딱 규격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주변에 뭐 유사 매매 사례가도 있고 좀 규격화되어 있고 좀 실거래도 좀 많이 거래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측정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 국세청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했던 게 이제 기준시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제공을 네. 하는.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억인데 이게 거래가 어쩌다 되니까 그 시가 100억을 좀 써먹긴 힘든데 이게 없으니까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기준시가 막 50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흔히 말하는 뭐 꼬마 빌딩, 뭐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따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네. 전문가 집단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은 뭐 얼마 했는데 예산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가 100억을 늘렸는데 네. 그로 인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000억이에요. 1조예요. 그렇죠. 뭐 최소 거의 뭐 1.5배, 2배는 더 거둘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부 기관에 맞춰서 평가를 다시 하니까 네. 세금을 좀 더 거둘 수가 있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어떤 세금 추징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세하고 어떤 과세평가는 기준이 너무 괴리가 크면 안 되긴 안 돼요 이게. 네. 네, 맞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좀 소위 말해서 좀 재미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초고가 주택 아주 비싼 집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고가 아파트가 이제 타워팰리스를 하나 사를 했어요. 네. 전용 면적이 223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가 70억이 추정이 되는데 기준 시가가 37억이에요. 야, 그러면 증여세가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13억 7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중형 아파트라고 나온 게 전 중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트리마제 그리고 이제 반네퍼라고 하죠. 레미안 네. 퍼스티지. 이걸 보니까 얘도 시가가 한 40억. 이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4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워팰리스보다 더 높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평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보도자료에 초고가 주택 뭐 이렇게 말은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나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한 금액하고 국세청이 나름 갖고 있는 추정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억이 넘거나 아니면 그 차익이 나는 비율이 10%가 넘으면 조사하겠다. 그래서 과세해서 증여세를 뭐 적게 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 내라고 추징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비율이 10%는 건 동일한데 네. 절대 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추정한 시가가 30억인데 더 낮은 한 24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6억 차이가 나니까 우리 추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걸린다는 거죠. 레이더에.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통화량 M2. 자 이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이 5억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5억이 아니라 한 2억 3억으로 내려갈 거예요. 느낌이. 네, 체감상. 그렇죠. 구매력 같은 걸 따져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뭐 아까 무슨 트리마제 반내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의 다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증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괴리가 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은 이제 관련된 세금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세금이 늘어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보유할 때 어떤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쓰지 않을까. 그렇죠. 뭐 누군가가 돈을 뭐 국가가 가져가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혼자만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이런 레이더가 걸리는 흔히 말하는 고가 주택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되는 게 결국에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들려면은 추정가보다는 이제 시세로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다만 시세로 반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증세가 될 수 있으니까 세율을 조정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담은 비슷하게 가야지 공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세법 특성상 보통은 이제 증액으로만 가잖아요.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를 올려버려. 그러니까 세금이 막 팍팍팍 늘어나는 구조로 그렇게 가니까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동시에 뭐 아까 상속 같은 경우도 1인당 자녀 공제 5천 그대로라고 했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 벌써 몇십 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1,000만 원, 5천만 원. 이것도 좀 빨리 좀 현실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전에 5천만 원 주면 그걸로 결혼도 하고 뭐 다 했던 돈인데 지금은 5천만 원 주면 뭐 애들이 더 달라고 하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감평을 받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순위가 앞서 버리니까. 그럼 이제 감정평가 내가 이제 뭐 수수료 좀 몇백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괜히 뜻하지 나중에 않은 그렇죠. 괜히 나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괜히 나중에 해가지고 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감평을 좀 받아서 거기 이제 세무사님하고 좀 잘 협상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신고 대행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25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뭐 상속이나 증여됐으니까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세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되면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고를 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과세당국. 그러니까 우리가 낸 거는 약간 1차 리포트고 최종적으로 위에 팀장님이나 임원분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당국이 이걸 딱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기한이 뭐냐면 여기 이제 표에 나오는데 상속세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내가 증여를 했는데 9개월이 아직 안 지났어. 3 더하기 6이니까. 그러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 됐는데 6개월 더하기 9개월이니까 15개월이잖아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산해 보면 상속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2023년 갑자기 좀 뭐 약간 친숙하지 않은 숫자가 나와버리죠 지금. 23년 10월에 상속을 했다. 이후에 상속했다면 대상자가 된다. 될 수 있다. 소급 적용이잖아 이게. 아니요 이거는 우리 감정은 소급 적용인데. 왜냐면 이때 상속할 때 이거 몰랐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 기한하고 법정 결정 기한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증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증여는 24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런 거를 뭐 모르고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추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고한 금액이랑 추정 시가랑 10% 차이가 나거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넘는다거나 그러면 뭔가 연락이 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국세청 스타일상 이거 내라고 딱 나올 텐데 그걸 이제 소명해야 되는데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많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세무 대리인 뭐 세무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뭐 얼른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세금이나 뭐 증여세 이런 거에 뭐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내가 또 부자 되고 또 내가 또 소득도 높이고 약간 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달성이 돼버리면 또 이제 세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그럴 때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해야 되고 좀 세무 상담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에 이제 또
뭐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증여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마지막 조언은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 네. 감정평가가 가장 현실적이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초등학생 애한테 현금 증여를 한 적은 없는데 현금 증여를 하셔서 꼭 증여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자금 출처가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금 증여도 물론 좋은데 교육비에 많이 쓰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그 자녀 그냥 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무한의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100만 원 효과가 안 나올 수는 있다. 교육비가. 네. 그걸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저도 뭐 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아니지만 뭐 저희 애랑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증여가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많은 걸 좀 보여주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친숙해지게 되면 얘가 좀 바라보는 세상도 더 커지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저는 가장 좋은 증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가져갈 수 없는 거에다가 네.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투자의 어떤 대가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증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뭐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절세인 거죠. 어찌 보면 절세를 하자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서 나중에 국세청한테 안내문 받고 이제 어떡하죠라는 일들은 좀 안 일어나게 하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 전문가이시죠. 이제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또 새해에 어떻게 바뀌는 세금 이슈부터 또 2025년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꼭 세무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 영상만 보고 또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